최근 계속 뉴욕 증시 주도주로 꼽혀왔던 주요 7종목이죠. M7의 실적 발표가 숨가쁘게 이어지는 한 주입니다. 어제 테슬라에 이어서 간밤에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한 사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가 관심입니다.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계획,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짧게 이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메타의 실적 좀 짧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잘 해왔으나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미래 전망에 대한 부진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16% 넘게 빠지고 있고요. 사실 말이죠. 이 메타란 회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긴 한데 메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데는 인공지능이 잘 되니까 GPU 설계한 걸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근데 메타가 인공지능 라마를 개발했다. 라마를 누가 사가는 거냐? 이거 아니거든요. 라마에서는 돈이 안 나와요. 메타가 사업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 이익 모델은 유일하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에 광고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해서 광고가 더 붙었느냐? 네. 이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돈 번 게 별로 없지 않느냐. 매출 같은 경우에 27%가 늘어났거든요. 27%가 늘어났는데 주가는 지금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여기에 비한다면 그 주가 오른 것만큼 성장 속도가 그렇게 뒷받침되지도 못했다. 또 2분기는 매출 실적이라는 것은 메타의 매출 시작은 광고 수입인데요. 370억 정도 될 것이다. 1분기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377억 달러. 시장 예상치보다 적고요. 그러니까 외화 내빈이다. 인공지능 한다고 해서 좋은 기술 많이 개발해놨는데 돈 되는 부석은 별로 없잖아. 이런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시장의 기대치를 얘기하는데 사실 시장의 기대치라는 것은 몇몇 정권사 애널리스트 기대치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정확한 기대치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얼마나 기대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의 기대치는 그동안에 주가 오른 거 이것으로 역추적을 해볼 수 있는데 주가는 몇 배가 올랐다. 그러면 매출도 그만큼 따라 올라가 줘야 이 기대를 충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매출 많이 늘고 수익도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그 기대만큼은 충족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AI 인프라 확대하느라고 엔비디아로부터 GPU 사오느라고 자본 지출 최대 100억 달러 이상 돈을 더 쓰겠다. 그럼 이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이 돼요. AI 인프라를 가지고 뭔가 돈을 얻어내면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특히 하나 주목을 끌었던 대목은요. VR 헤드셋 퀘스트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 페이스북이라는 이름도 메타버스라고 바꾼 것은 저커버거가 메타버스 쪽에 올인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얼굴에 끼고 가상현실과 뭐 정강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어지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전히 지금 적자예요. 이게 이번에 주총에서도 컨퍼런스 콜에서도 왜 적자냐, 흑자 전망이 없느냐. 그러니까 당분간은 흑자 전망이 없다. 생각보다 인기가 없군요, 저게. 예, 이제 그게 기술 엄청난 돈은 많이 들어가고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고 기대치가 높았는데 아직 돈을 많이 안 팔리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틱톡입니다. 틱톡을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한 그 순간에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죠. 틱톡을 퇴출을 시키면 중국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IT 업체 중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메타예요. 메타의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그렇게 큰가요? 메타 요즘 광고가 잘 된 이유가 중국산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광고를 때리고 있거든요. 우리 테무나 알리 같은 데도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때립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틱톡과 경쟁사지 않습니까? 틱톡을 때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보복은 페이스북 때리는 거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우려도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부에서는 사실 틱톡을 퇴출하면 반사이익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SNS로 이제 반사이익을 누릴 거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그것보다는 보복에 대한 그 피해가 더 클까요? 아니, 그 틱톡을 퇴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틱톡은 그대로 존속되고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거기서 주인을 맡긴 하는 건데. 바이트 댄스만 떨어져 나가는 건데 만약에 이 틱톡을 월마이 산다든지 또는 오라클이 산다든지 이러면 그쪽은 계속 경쟁 관계가 계속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360일 이후에도 안 주인을 못 팔려서 찾으면 이제 퇴출이 되는 건데. 안 팔려서 중단이 되면 그때는 페이스북에게 메타에 큰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360일 내에 안 팔릴 가능성이 있으면 메타가 플러스, 팔려서 다른 기업으로 간다? 오히려 이게 만약에 아마존 같은 데로 간다? 이러면 메타는 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희비 쌍곡선이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메타의 매출로 돌아가면 메타의 매출이 거의 광고 수익에서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이 플랫폼의 이용자를 얼마나 묶어두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제 메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기로 했다는데 그럼 이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메타로서는 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디서 돈이 되지? 인공지능 만드는 기계,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파는 엔비디아만 돈을 벌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정작 그 엔비디아로부터서 반도체 사다 들여서 빅데이터 만들고 데이터 센터 구축한 회사들, 이 회사들은 그동안에 인공지능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 못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게 바로 SNS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거예요. 틱톡 같은 여기에 드디어 이제 이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인공지능을 장착을 했어요.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인공지능이 번쩍번쩍 도와줍니다. 단 한국에서는 안 돼요. 아직은 한국까지 오기에는 좀 걸리나 봐요. 예, 미국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인스타그램 하다가 내가 답장을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이런 질문 왔는데 답장 좀 해줘.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에 장착되고 있는 메타 AI라는 라마 프로세싱이 답을 해줍니다. 또는 뭐 답을 전부 안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A로부터 사진을 아주 멋진 사진을 봤는데 여기에 척박한 사진 하나 찾아줘. 답을 내가 그냥 사진 하나로 그림으로 해야 되겠어. 했을 때 받아주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노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 적합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갔다 돌아오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럼요.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기능을 쓰고 있는데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지금 같이 인공지능을 통한 서비스가 경쟁이 붙었고 이 SNS,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보조적 장치로서의 인공지능 여기서 누가 손님을 더 많이 잡아주느냐. 그리고 이제 메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들어온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답을 해줄 때 옆에 광고도 하나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네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 그 같은 이런 그 SNS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문턱까지 갔다. 과연 여기서 얼마가 대박이 터질 것이냐. 뭐 이 대목은 오늘 주총에서 나온 주총에서는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그러나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어떤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NS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이제 어떤 언어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이제 성능이 갈릴 것 같은데 이번에 챗봇에 이제 기반이 될 언어 모델 이건 어떤 걸까요? 자, 지금요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LLM이라서 거대 언어 모델
왜 여기서 거대 은행 모델이 나오느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거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그 거대 은행 모델은 컴퓨터 용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장착을 해야 되고 개별 회사도 그것을 그 회사 내에 그 서버 시스템을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라우드 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클라우드 회사에 맡기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LLM은 지금 당장에 일반 소비자용 돈 되기에는 좀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LLM 대신 SLM, Small Language Model, 그러니까 소형 언어 모델, 요거를 하면 이것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랩톱 같은데 그냥 바로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메타가 라마 3를 이용한 8B 또 70B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장착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손님 다 메타로 뺏기게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하고 같이 개발한 Phi-3 미니라는 소형 언어 모델, 또 구글 알파벳은 대형 언어 모델 이름이 제미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젬마로 바꾼. 그다음에 엔스로핑은 하이쿠. 자, 그러면 소형 언어 모델과 대형 언어 모델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냐? 자, 지금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인공지능이 개냐 고양이냐? 첫 번째 공부가 개하고 고양이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을 그게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개는 뭐 털이 또는 고양이는 눈이 좀 그 밤에 더 빛난다든지 이런 개와 고양이의 특질을 차별화시켜주는 그런 차이점 기준 뭐 이것을 컴퓨터 용어로서는 파라미터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기준 차별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이것을 이제 우리 용어로는 매개 변수라고 그럽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억 단위로 넘어가는 이것을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소형 언어 모델은 요게 한 100만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작업은 못하죠. 그러나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컴퓨터 용량을 덜 먹으니까 들고 다닐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당장의 인간 생활에 먼저 적용될 것은 SLM이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그러니까 개인용 제가 쓰는 이 기기들에서 다 그게 적용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심지어는 머스크는 그것을 자기 두뇌에 장착할 수도 있다. 네. 지금 지금 뉴럴링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LM을 누가 빨리 상용화시키느냐. 이것이 인공지능의 돈 버는 어떤 서열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SLM은 LLM이 잘 돼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투자해놓은 상태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소켓도 잘 만들어낸다 하는 이제 이게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심플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메타 플랫폼 실적부터 앞으로 이제 빅테크의 실적을 가를 방향 타는 이 언어 모델 그 중에서도 대형뿐만 아니라 소형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재계 소식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달 이제 재계 오너들이 일제히 법정으로 향할 일정들이 있습니다. 삼성과 SK, LG 모두 다음 달에 중요한 재판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장님 재판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5월 하면 좀 가정의 달이긴 한데 새 그룹 총수들에게는 좀 운명의 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선 삼성 이재용 회장 새로운 재판을 시작을 한다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당시에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둘러싸고 이재용 회장이 어떤 경영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 대목 지금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이 이제 5월 27일 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되면 삼성은 또 한 번 멘붕에 빠진다. 그다음에 SK는 최태원 회장 오래 끌고 끌어왔던 이제 노소영 여사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과 SK 운명을 좌우하는 결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구광모 회장은 재산 상속 또 상속 과정에서의 그 상속세 이런 것에 대한 항소심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세 분의 재계 총수들을 5월 달에는 법정에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계에 출입하는 산업부 기자들도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요. 이재용 회장이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는가 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또 하나의 재판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라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 그룹이 이런 소식들이 있고요. 또한 것도 있네요. 좀 아워홈 한동안 좀 잠잠했던 것도 같았는데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점화를 했어요. 그 아오홈이 사실 범 LG가지 않습니까? 범 LG가인데 그러니까 그 아오홈의 창업자가 구자학 씨인데 구자학 씨는 LG그룹의 핵심 구성 멤버인데 그 부인 이숙규 씨는 삼성그룹의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오홈은 LG와 삼성이 같이 연합된 연합군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뒷배경이 든든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 아오홈에 제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1차 전쟁은 구본승 이제 장남이죠. 장남이 하던 것을 저 딸이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 구지연 씨가 쫓아낸 사건. 그다음에 그 쫓아낸 것을 다시 구본승 씨가 뒤집으려고 하는 사건. 뭐 이 두 가지는 이미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장남인 구본승 씨와 큰 언니 그러니까 세 자매 중에서 큰딸 구미연 씨가 합작을 해서 이번에 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지연 씨를 사내 이사에서 쫓아내버리고 구미연 씨 내외가 이사로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소유 경영권이 바뀐 것이죠. 여기 이제 구지연 씨 입장에서 그동안 경영을 해왔던 구지연 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인데 여기서 반전의 카드가 있느냐. 그야말로 그동안에는 세 자매가 단합을 해서 구미현, 구명진, 구지연 씨가 단합을 해서 오빠 구본승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된 판국인지 이번에는 제일 큰딸인 구미현 또 오빠인 구본승 씨 두 연합군, 남매가 연합군이 되면서 막내 동생을 쳐내는 그야말로 정말 하루도 잘 날이 없는 한국 재계의 가장 큰 배경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면서도 또 가장 문제가 많은 우리 사회의 상속 과정에서의 어떤 구조적 문제가 회사 경영을 어떻게 이 영향을 줄 수 있나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특히 LG가에서는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LG의 회장님 구광모 회장과 새 모녀가 또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건. 박사님 근데 이 구미연 씨는 왜 이번에 또 마음을 돌린 걸까요? 뭐 돈이나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까?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배당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구지연 씨가 배당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데 대한 불만을 품었다 이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또 구지연 씨 측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장녀 구미연 씨는 언론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내 이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아직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구미연 씨하고 그러니까 큰 딸과 큰 오빠가 힘을 합치니까 지분의 51% 이상이 됐어요. 아예 회사를 다른 데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LG가의 대변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오홈 노조에서는 그 막내 구지은 부회장의 힘을 좀 싣는 그런 성명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오홈의 향방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